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52번째 시야 놀자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우리 고두현 선생님을 모시고 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인사 말씀 전에 3쪽에 보면 고두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1963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남해 가는 길 유배시 첫 연작이 당선되어 등단하셨습니다. 잘 익은 운율과 동양적 어조, 달관된 화법을 통해 서정시 특유의 가락과 정서를 보여줌으로써 전통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늦게 온 소포,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달의 뒷면을 보다,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가 있고, 시선집으로는 남해 바다를 걷다 등이 있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유신 작품상, 김만중 문학상, 시와시학 젊은 시인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문화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문화 에디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두현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팬들이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내려오시는 데는 어려움 없으셨죠? 네. 자, 한 말씀,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지더라고요, 벌써. 까지 대단 길다고 그랬는데, 오늘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예부터 그러더라고요. 비가 옵니다. 저녁까지 비가 오므로 올해 내내 풍요로 올 것 같습니다. 저도 김달진 문학관과 인연이 참 많아서 더욱 이 자리가 풍요롭고 또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는 선생님 말씀처럼 풍년이 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작품들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장 읽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시를 선생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 방송해 주시죠. 네.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적절하게 뭔가를 생각하다가 15쪽에 있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내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생의 첫 장면은 종종 믿을 수 없는 순간 펼쳐집니다. 고육년 적백골턴 명절 코앞 친새벽 하필이면 주인집 만사 같은 용마루 아래 두 산모 해산 못해 안채서 먼 마국간 소가 김을 품을 때마다 하얗게 빛나던 지풀더미와 쇠수랑의 불 송아지 옹알이하며 구유 곁에 휘부름 들어눕고 그 짧은 부싯돌로 뭉승 비추며 기운 들여다보던 달빛. 네. 선생님 참, 이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순강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62년 전에 제가 태어난 고향이 마곡간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그대로인데 우리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집이 없어서 아버지가 일제 때 북한도로 가서 꿈을 펼치려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뜻은 하나도 못 이루고 전쟁 때는 또 몸까지 버려서 갈 데가 없어서 늙음하게 고향 남해로 내려가게 됐는데 집도 저도 없어서 이게 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한 지붕 밑에서 두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가지고 주인집이 하필 그러는 바람에 이 산기가 오니까 갑자기 소마옥간에 집을 깔고 저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괜찮았는데 말씀이 우하고 연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말이 없었는데 마옥간이라고 그러냐라고 독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마옥간을 줄여서 마옥간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말로는 외양간이라고도 하고 그랬었죠. 외양간이라는 건 이제 안채 바깥에 있어서 외양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변두리 혹은 주변 주체가 아닌 역 경계의 아슬아슬한 바깥 이런 데에서 태어난 저의 운명이 아닌가 싶어서 이 시를 먼저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를 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승환 선생님이 예열을 해서 잘 달고 놓으니까 지금부터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1년, 2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선생님 말씀하신 2000년 얘기를 하셨죠. 그때 마곡간에서 태어난 예수님하고 닮아서 그 말씀인가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내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못지않은 그런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그런 서사를 가지고 더 좋은 시를 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라기보다는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꼼꼼히 읽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기후에 지나지 않는 거지만 어머니를 한 6번을 거론하시고 시어 중에 그다음에 남해가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디영 선생님은 남해를 대표하시는 그런 시인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남해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각별한 어떤 정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1쪽에 저는 남해 가는 길을 좀 읽고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쪽에 보면 남해 가는 길 유배시 첫 1 물살 센 노량해역이 발목을 붙잡는다. 선천서 돌아온 지 오늘로 몇 날인가. 윤삼월 젖은 흙길을 수레로 천리 백길 시오리 나무는 아직 닿지 않고 석양에 비친 일몰이 눈부신데 망은산 기슭 아래 눈발만 차갑구나. 내 이제 바다 건너 한입 똑같은 저 섬으로 가고 나면 따뜻하리라. 돌아올 흙이나 뼈 땅에서 나온 모든 숨쉬는 것들 모아 화전을 만들고 밤에는 어머님을 위해 구운몽을 엮으며 꿈길에 듣던 남해바다 삿갓처럼 엎드린 앵강에 묻혀 다시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으리.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머님을 위해 구운몽을 엮으며라는 시어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석포 김만중 선생님의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화자가. 그러면서 선생님의 시적, 남해라는 시적 공간이 어떤 지역으로서, 공간으로서의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측면에서 남해와 어머니에 대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남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가 되실까요? 네, 드디어 막 의미 있는 쪽으로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남해는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문학적 상상력의 모태라고나 할까요? 문학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남해 섬이 지도 모양을 보면 이렇게 큰 본섬이 조금 작은 청선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남해는 모순적인 이미지와 함께 또 제 문학적 상상력의 원천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자꾸 울리나요? 네. 어떻게 해야, 울리긴 하죠. 어떻게 안 울릴까? 지금 좀 나아질까? 예. 뭘 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네. 주세요. 한번 또 바꾸면 더 나아질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조금 덜 울리죠? 이게 더 나아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거 드려야 되는데. 됐습니다. 이번 시에도 남해와 어머니가 많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좀 우연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그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었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그래서 남해로 오게 된 뒤에, 몸져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되고, 어머니조차 이제 힘들어서 들어눕게 되고 그러니까, 늙음하게 늦게 얻은 아들인 저와 또 더 어린 여동생 하나, 이렇게 네 식구가 거의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번개탄 피울 정도로까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역시 모성이 생명력이 강하다고 금산 보리암을 가서 사흘 동안 지내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묘화를 생각해낸 게 아니요, 현이 아버지, 우리 절로 들어갑시다. 양식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해 금산 보리암 아래에 있는 대성암이라는 이름은 크지만 작은 암자의 한 방을 빌려서 절집 격방살이를 네 식구가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민학교 2년 동안을 학교를 못 다니고 빼먹고 산에서만 나무하러 다니고 고사리 캐고 이 심부름 다니고 하면서 다람쥐하고 놀고 이랬던 거였는데, 그 금산에서 조금만 넘겨다 보면 백년 마을 앞에 작은 섬이 있는데 노동하고 그래요. 이 노를 만들었던 거기에 이사 와서 살던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는데, 옛날에 300년 전에 그 양반 이름이 석포 김만중이었어요. 장애인한테 반대하고 이러다가 임금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온 거죠. 유배 와가지고 안 그래도 선천으로 저 평안도로 유배 갔다가 해배된 지 며칠 만에 또 이 남해로 유배를 왔는데 여기에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고, 또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내 아버지는 누구이며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저로 하여금 문학과 사회에 눈뜨게 했는데 300년 전의 역사도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내 옆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포의 발자취를 따라서 찾아봤죠. 그리고 제가 20대 시절에 어느 날 너무 거기에 침잠하다 보니까 내가 바로 서포가 돼가지고 빙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도 모르게 서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 거지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시를 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초서 해대지 며칠 만에 유배를 뽑아서 저 앞에 남해를 건너가기 전 하동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를 요즘은 다리로 건너지만 제가 8살, 10살 요무교회는 동선을 타고 건넜는데 이 할아버지 때는 쪽배를 타고 건너거든요. 물살이 아주 세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왜군을 무찌르려고 작정하는 이유가 하도 물살이 세기 때문에 쟤들이 컨트롤을 못해요. 근데 조선 수군은 이순신은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외선은 가볍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잡았고 승전을 했는데 그 센 물살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감지하듯이 서포가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해 보면서 쓴 게 이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이 시가 동아일보 시청문회 당선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포의 그 삶이 지금 현재구나 하고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그게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유배지와 같은 삶을 네.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문장에 보면 꽃 같은 저 섬으로 가고 나면서 저 섬, 꽃 같은 섬이 노도라는 섬일까요? 꽃 같은 저 섬은 남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네. 이 작중에 서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동이기 때문에 하동에서 남해를 바라보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해로 조선시대 유배 온 선비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유배객이 온 데가 남해인데 이분들 중에 유명한 시를 남긴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 남해를 지칭해서 시에 쓰기를 1점 선도라 그래서 신선이 사는 한 점 섬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화전병목이라는 작품을 남긴 분도 있는데 그때 꽃 화자를 써서 이 섬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꽃밭 같구나 이런 시를 쓴 대목을 중첩적으로 빌려와서 그래서 화전을 만들고라고 쓴 거죠. 보통은 이제 강원도에 산을 불질러서 만드는 불화자를 써서 화전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화전. 네, 네, 그렇습니다. 남해로 그렇게 많은 선비들이 유배를 왔군요. 그래서 유배 문학관도 남해에 있죠. 그렇습니다. 네. 최초의 유배 문학관이 남해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낭송을 좀 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팬이셨어요. 네, 이걸 갖다 드릴까요? 아니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드릴까요? 예, 주세요. 싸우시지 말고 싸우시지 말고. 저는 진주에서 시를 쓰는 백숙자라고 합니다. 3년 전에 노조를 대행으로 노조를 갔었는데 유배문학관에서 공주인 시인님의 그 강의를 듣고 그지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참말로 울컥울컥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공주인 시인님을 만나니까 제가 또 막 남다른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낭송은 잘 못하고
제 옆에 있는 한 숫자 시인께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숫자인데 낭송을 하시는 우리 한 시인께서 낭송을 하시겠습니다. 늦게 온 소포를 늦게 오셨고. 네, 갑자기 또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날벼락입니다. 네, 늦게 온 소포.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 대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울타리 없는 곳에 혼자 남아 빈 지붕만 지키는 쓸쓸함. 두터운 마루지에 싸고 또 싸서 속의 끝보다 포장 더 무겁게 담아보낸 소포끈 찬찬히 풀다 보면 낯선 서울살이 찌든 생활의 끝꺼풀들도 하나씩 벗겨지고 오래된 장갑 벗은 한짝 해진 내일까지 감기고 얽힌 무명실줄 알아. 펼쳐지더니 드디어 한지더미 속에서 놀란 듯 얼굴 내미는 남해산 유자 9개. 큰집 뒷담에 올 유자가 잘 됐다고 몇 개 따서 넣어 보내니 추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야.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기 추스리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콧등 시큰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걸썽걸썽 녹고 있다. 네. 아주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늦게 온 소포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가장 많은 독자들이 사랑하는 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낭송하신 분 이 시에 대한 어떤 선생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선생님 이 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네.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절집의 공양주 보살로 일하고 네 식구가 세 식구로 줄어서 조금 단촐해진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3이 되니까 제가 철이 좀 들었습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못 가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거. 무리해서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떡하나. 그래서, 반쯤 철이 든 마당에 절망을 느끼니까, 갑자기 이 착한 어린이가 껌 좀 씹는 애를 흉내를 내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삶의 그 언저리 같은 데에서 안 그래도 조마조마하던 우리 어머니가 혼자 어느 날 울더라라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명색이 제가 그 시골에서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깽판치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걱정이 됐는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달려왔어요. 저를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두려라! 니를 위한 학교가 생겼대. 학비 공짜에다가
기숙사를 지어놓고 기숙사비도 안 받고 공짜로 살게 해준단다. 그리고 3년 동안 네가 조금만 공부 잘하면 현금을 월급으로 준단다. 그리고 교복도 살 필요 없이 다 준단다. 군대도 면제된단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태준 포철 회장이 포철 공고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포항공대를 만들어서 상위 5%는 동계 진학을 하게 해주겠노라. 온갖 특혜를 따르면서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나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서 포철을 공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벼랑 끝에 사무칠 것 같은 조마조마하던 외동아들이 모범생이 학생회장이 밑바닥으로 꼬꾸라치니까 더 견디기 어려웠던 극적인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반전이 일어나니까 몹시 흥분한 나머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고향주 보살의 스님으로 특진을 한 거죠. 순군해서 이제. 그래서 독일 마을 아시죠? 네. 그 동네 이름이 물건리입니다. 물건리에 있는 미러감의 1인 주지 스님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기숙사에서 귀가하게 되면 남의 금산으로 갈 수가 없고 물건리에서 차부에 내려가지고 미러감까지 가는 거죠. 가는 길에 차부에서 한 10분 이상 가야 되는데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나. 뭔가 엄마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좀 어머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어머니도 아니지 스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도 아니고 합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무지 고민이 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했고 혼자 결정해야 되는 그 나이로 치고서는 엄청난 인생의 고민인 거죠. 고뇌인 거죠. 아주 상징적인 고뇌였는데 어느새 미루감 앞에까지 와버렸는데 해결이 안 되고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눈앞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두 가지를 다 했죠. 합장을 하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만 빼고 다 한 거죠. 그리고 그날 같이 자다가 신새벽에 돌아눕다가 나도 모르게 어머니 이러다가 아니 스님 이렇게 불렀더니 둘이서 자지러지게 웃고 이랬던 곳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스님이 1979년 외환 위기 끝물에 입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들이 고등학교 간 것 이제 성공했으니까 마음 놓았는데 그 아들이 철도 없이 공고를 나와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1년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포항공대 설립이 너무 늦어져갖고 우리 때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공대는 공짜로 갈 수 있는 성적도 돼야 되지만 학교도 안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중간에 생략하자면 시인이 되려면 국문과를 가야 되는 줄 알고 가당찮게 국문과 대학을 가겠다고 또 혼자 나섰다가 우여곡절 끝에 경남대 국문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학비가 없으니까 학부사 기자까지 겸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우여곡절 끝에 고학으로 어머니가 절에서 보내준 쌀로 자취하면서 그렇게 하고 감히 또 겁없이 서울로 가서 기자 시험을 봤는데 또 기적이 일어났죠.
내가 88년에 올림픽 때 신문 지면이 3배로 늘어났거든요. 국제 규격에 맞추느라고. 그래서 기자를 3배를 뽑았습니다. 조선일보나 한국경제나 통화일보나 1년에 기자를 6명, 7명, 9씩 뽑거든요. 그 해에 18명씩, 20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덕분에 유일한 지방대생으로 신문사를 들어갈 수 있었죠. 들어갔더니 이제 뭐 80%가 서울대생들이니까 몹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평점이 내려가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죠. 근데 그 해병아리 기자 시절에 관세를 당해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남는데 홍동 산비탈에 전셋집 얻어놓고 있는데 한겨울 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포가 12시 다 돼서 도착했는데 이 소포예요. 늦겨울 소포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에서 남해산 유자를 얻은 거를 보내주느라고 요즘처럼 국보기가 없으니까 꽃잎을, 대복, 장갑, 보석 이런 거 막 싸고 또 싸고 싸서 보냈는데 유자 보니까 남해 유자가 못생겼지만 향이 깊잖아요. 그래서 비싸서 흑비 걱정 안 한다 그래서 대학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귀한 대학나무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큰 집에서 얻은 게 더 귀하죠. 그렇게 해서 보내온 유자를 보니까 코끝이 찡해지는데 남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어머니를 느끼다가 한참 뒤에서 발견한 편지, 우리 어머니의 중생맞춤법 편지를 보니까 진짜 눈심이 뜨거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그 창을 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새벽에 또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 눈발이 창틀에 앉아서 천천히 녹아가는 장면이 마치 내 마음처럼 글쑥글쑥하더라는 걸 썼는데 제가 원래 과작 스타일이고 시 한 편 완성하는데 몇 주 걸리는 최고의 편곡을 거듭하고 30몇 행을 썼다가 섭줄까지 줄이는 방식의 시를 쓰는데 이 시만큼은 안전자리에서 일필휘지로 쓴 겁니다. 거의 유일한 건데 93년 신춘문예 때 중앙일보에는 유배시점 연작을 비롯한 작품들을 15편 보내고 조선일보에는 이 시를 포함한 15편을 보냈는데 그 해부터 신춘문예 동시당선되면 취소하기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중앙일보 문학담당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한참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시험을 보더니 어디 다른 신문사에도 응모했냐고 물어보길래 조선일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하고 조선일보에 전화를 한참 하더니 조선일보 문학담당한테 올해 당선자가 누군지 확인하더니 고지력이 아니니까 됐다 하고 저한테 사실은 이게 당선 통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 고향 남해와 또 모교인 경남대 주변에서는 헛소문이 나기를 구기원이 이관왕을 했다더라. 나는 중앙일보에는 당선이니까 대문짝만하게 났고 조선일보에는 심사평 최종심의 이름이 났거든요. 마지막까지 겨울 작품이 구기원에 늦겨울 소포라고. 늦겨울 소포는 제가 생각할 때 유배시첩보다는 소품이고 그래서 당선작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의외로 이걸 마지막까지 두고 저울질을 했다고 그래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여러 가지 곁들여 있는 건데 이 첫 시집 제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까지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낭송하고 외우는 시가 이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느라고 숨이 가빴네요. 네, 서사시입니다. 삶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에 시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늦겨운 소포는 선생님의 이 줄여가는 방식의 시쓰기와
했으면 큰일 날 뻔했고요. 뺄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머님의 그 편지 부분 이렇게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어머니의 위로도 들어있고 사랑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당부 말씀도 들어있어서 굉장히 모든 대부분의 독자들이 공감하는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요번 작년에 시집이 나오셨잖아요. 네. 나온 시집 제목이 여기에 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네, 이 시집이 2024년 발간이 되셨고 이 작품집으로 김달치 문학상을 수상하셨죠, 선생님? 네. 그래서 요 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낭송을 해주실까요? 저 김윤 시인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쪽에 북쪽입니다. 북쪽. 네, 반갑습니다.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널 뒤따라오던 길이 나를 앞질러 가기 시작한다. 지나온 길은 직선 아니면 곡선. 주저앉아 목 놓고 눈 감아도 이 길 아니면 저 길. 그랬던 길이 어느 날부터 여러 갈래 여러 각도로 내 앞을 질러간다. 아침엔 꿈틀대는 리본처럼 푸르게, 저녁엔 칭칭대는 붕대처럼 하얗게, 들판 지나 사막 지나 두 팔 벌리고, 골조기와 암벽 지나 생긴 돌틈까지, 물가에 비친 나뭇가지 따라 흔들리다가 바다 바깥 먼 항로를 마음으로 내달리다가 어느 날 낯빛을 바꾸면서 이 길이 맞느냐고 남 얘기하듯 천년덕스레 내 얼굴을 바라보며 갈래갈래 절래 절래 오래된 습관처럼 뒤따라오는 길이 갑자기 앞질러 가기 시작하다 유전듯 돌아서서 나에게 길을 묻는 낯선 풍경.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사실 선생님 늦게 온 소풍 그 시를 좋아해가지고요. 그 선생님 고향이 남해인데 제 고향은 그 바로 이렇게 산초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부산에 자식들한테 오면 보따리 사서 사상 터미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이거 단복도 못할 걸 보따리 사오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고 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따뜻한 시를 늦게 오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생전에 내가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여기 오신다 하길래 저도 이제 늦게 온 소포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선수를 주셔가지고 써주셨어요. 갑자기 있는 바람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낭송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에 대해서 좀 무엇보다 이 시를 표제작으로 한 시집이 작년에 나왔는데 그 시집에 김달진 문학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길이라는 게 흔히 인생 여정을 뜻하고 많은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쓰게 된 시기가 저에게도 정년퇴임을 앞둔 환갑을 앞둔 시기에 쓰게 됐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 신문사 35년 됐더라고요. 입사한 지. 수석 기자로 처음 입사하던 1988년부터 생각이 나면서 돌아보여지고, 그리고 또 어느덧 새로운
출발점에 섰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고 그 길을 뒤집어서 다시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길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길이 저에게도 뭔가를 물어봐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영문학자인 시인이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100년 전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를 쓰면서 얘기했던 두 갈래 길이 사람인 시인이 대상으로 보는 자연의 길인 어떤 거에 비해서 100년 후에 고지원의 오래된 길은 자연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길이 일어서서 사람이 되어서 의인화되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길이구나라고 의미를 부여했길래 와 학자들은 역시 다르다. 저는 못 모르고 썼는데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인생에 대해서 저랑은 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나에게 묻는 낯선 풍경. 선생님 뭐 이렇게 빼곡히 적어놨어요? 아, 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시를 보는 눈이 작아서 잘 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짧은 시를 조금 저는 네.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시가 저기 나오는 시 네. 망고 망고. 나오는 시가 18쪽입니다. 망고씨의 하루. 네, 18페이지. 18쪽에 있습니다. 망고씨의 하루. 지쳐 퇴근하던 길에, 선생님이 좀 읽어보시잖아요. 지쳐 퇴근하던 길에 망고를 샀다. 다 먹고 나자 입안이 부풀었다. 저 달고 둥근 과즙 속에 납작칼을 품고 있었다니. 아프리카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노예손을 탔구나. 너도.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의미가 바로 와닿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쿨투라라는 잡지에 실렸더라고요. 제가 그 잡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좋았고, 선생님도 요 시를 뽑아서 보내주셔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특히 교회 손을 탔구나. 이 지쳐서 퇴근하던 길에 망고를 이 네. 샐러리맨들의 그 삶이 그렇죠. 네, 노예하고도 일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순환 선생님 말씀처럼 이 시도 시한데 진짜 퇴근길에 망고 사서 제가 직접 그 칼로 껍질 벗기고 망고 과즙을 먹으려면 이렇게 점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씨가 납작하고 이게 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납작칼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이 씨와 함께 이 망고라는 것도 생명력을 가진 의인화된 대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누구누구 씨하는 미스터 이 호칭하고 망고 씨하고가 중첩으로 쓰여지면 두 가지 의미가 훨씬 재미있게 살아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싱크대 앞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망고 씨의 하루라고 해놓고 보니까 무척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회를 짧게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걱정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안 하고 네, 그냥 제가 신앙송을 좋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10쪽에 보면 몇 개나 쓰고 하나 두 번째 마지막 얼굴에 있는 남의 사람 유저 9개 여기 9개라 이것도 두 가지 동시에 있는 대답인데요.
어머니가 유자를 얻었으면 어른들을 다 보내겠죠. 몇 개는 엄마가 먹고 나머지는 보내야지 이러지 않겠죠. 귀한 거니까 하나라도 빠질세라 서울로 아들한테 보낼 건데 실제로 얻은 게 9개였어요. 얻은 게 9개였고 이 9개를 고민 없이 너무나 실적이다 그래서 제가 쓰면서 동양에서는 특히 9이 제일 큰 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9개가 90개보다 더 크게 많게 느껴져서 너무나 고민 없이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어머니가 써주시고 저는 그냥 몸으로 받아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9개였습니다. 네. 낭송은 이 책. 어떤 식으로? 5페이지 처음에 나오는 물미안에서 보내는 배가 물리 되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또 뭐라 좋으시잖아요. 물리향에서 보내는 편지 공부이다.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보세요. 낮은 파도에도 멀미하는 노을. 해안선이 돌아앉아 머리 풀고 흰 목덜미 말리는 동안 미풍에 말려 올라가는 다운 치맛단 좀 보세요. 남의 묽은 리에서 미주항으로 가는 30리 물리향 허리에 낭창 감기는 바람을 밀어내며 길은 잘 익은 햇살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솜들은 수평선 끝을 잡아 그대 처음 만난 날처럼 팽팽하게 당기는데 지난 여름 푸른 상처 온몸으로 막아주던 병풍님이 얼굴 붉히며 발갛게 옷을 벗는 풍경 은전지나 노구지나 단가빛으로 물드는 노을 남도에서 가장 빨리 가을이 닿는 30리 향길 그대에게 먼저 보여주려고 저토록 몸이 달아 뒤척이는 파도 그렇게 돌아앉아 있지만 말고 속 타는 저 바다 단풍 드는 거 좀 봐요. 네. 와우. 자, 이제 마무리 겸 질문. 질문 좀 네. 있습니다. 그래. 괴롭히는 바람이 안맹이에 8쪽. 8조 네, 안마사에서 보내주시면 맥인 안마사의 슬픔. 괴롭히는 바람이 안맹이에 8쪽의 맨인 안마사의 슬픔입니다. 먼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반맨이에요. 반쯤 맨인 사람들. 이건데, 제가 노트북 앞에서 너무 오랜 시간 끙끙대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약손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메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정성껏 풀어주시는데 방안이 너무 고요해서 정말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저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눈이 안 보이니까 감각이 훨씬 더 발달이 그잖아요. 천천히 말씀을 꺼내기 시작해서 대화가 꽤 무르익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거였는데 한 자도 빼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은 반쯤 맹인은 어중제비 반푼이 맹인. 그러니까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까만 눈은 맹인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니 아무것도 못 보잖아. 나는 그래도 조금은 윤곽이라도 안다. 이거 가지고 말하자면 갑질하는 건데 사회학 공부 책 10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장면의 상징 하나가 훨씬 큰 것 같아서 쓰십니다. 네, 박수. 네, 이제 마지막으로만 짧게. 네, 강정철입니다. 저는 아까 내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시중에
보리흉년 적대골선 본선 신양적 화학신 세력입니다.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낳기도 전에 무슨 적대를 썼습니까? 애가 젖먹이가 젖을 못 먹어서 적대 걸른다 이래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나누는데 무슨 이런 내용이 생겼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니까 할 얘기 진짜 많네요. 아니, 주인집 만사 김주는 니 웃지 않았나? 아직 뱃속에 있는데. 그죠? 아니 그거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바깥에서 이제 이 시를 쓰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네. 우리 흉년 적대 볼땐 이거는 예. 이 전체적인 시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이치가 안 맞거든요. 이 주인집 만삭인 것도 제3자가 보는 객관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던 해가 우리 흉년이 심하던 해여서 다들 적배를 골픈 시절 얘기를 배경 설명을 한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간단하지만 네. 아까 그 읽었던 남해 유괴 시처 거기 보면 예. 남해 바다를 이야기하고 꿈결에 듣던 남해 바다 삿갓처럼 엎드린 앵강에 묻혀 이랬는데 예. 앵강도 바다고 남해 바다도 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다 알 수 없는 것이 삿갓처럼 엎드렸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럼 이거는 뭐 섬을 이야기했는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여기는 바다거든요. 예. 이 부분이 좀 이상한. 아, 예,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설명 길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예, 앵강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남해와 노도 사이에 있는 만의 이름입니다. 앵강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앵강만 위에 노도 섬 모양이 삿갓을 엎어놓은 것 같이 생겨서 삿갓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도를. 그래서 그 섬 이름과 모양을 동시에 시점으로 상징하고 축약해서 앵강과 함께 엎드리게 표현을 한 거였는데 선생이다 보니까 한 축, 축이 두 번 들어가 있죠. 예. 저는 그렇게 한다면은 삿갓처럼 엎드려 앵강에 묻혀 이렇게 해서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러면 너무 직설적이라서 예, 그건 산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문에서는 그렇게 하면 신묘해진다고 합니다. 예, 설명하고 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뒤풀이에서 훨씬 깊은 얘기 나누고 아, 예, 예. 뒷부리에서 반드시 오셔서 또 여쭤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다, 아주 공들여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네, 마지막 인사 말씀. 선생님, 저 읽으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인사말 너무 아쉽습니다. 예, 뭐 네. 가장 짧은 시 네. 7쪽에 있는 한여름이라는 시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7쪽입니다. 그랬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문화부에 있는데 옆에 사회부에서 기상청 출입하는 기자가 게스트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남부지방에 홍수주의보 내려서 홍수 지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고 055 하고 누르다가 어머니한테 조심하시라고 하다 보니까 아참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 이 얘기를 30팽 정도 썼는데 줄이고 줄였더니 석줄이 된 게 이거였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2002년, 2003년 파리에 1년 살면서 똑같은 경험을 했기에 아무리 짧지만 이 얘기에 인생의 한 단면이 들어있어서 인사를 대신해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여름 남녘 장마진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누르다가 이젠 안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가능하시는 건가요? 네. 아주, 네, 어머님 처음에 서사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한여름, 네, 어머니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52번째 시인과 시아놀자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